자, 오늘 이제 하이테크 제품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테크 마케팅 관리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죠. 기억나십니까? 예.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다음 시간 기반 전략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품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제품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전 수업 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바로 시장 형성 및 제품 확산 전략이었습니다. 그죠? 자, 실제로 NPD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있죠. 자, 신상품 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NPD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상품을 확산하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생성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확산될 때, 즉 말해서 시장에 판매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신제품 개발 부분에는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면 신제품 확산 부분은 마케팅 역량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고요. 크게 그 시장 형성 및 확대 과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시장 진입 및 고객 수용 단계. 시장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고객이 될 것인지, 그 사람에게 판매할 것인지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뭐를 한다?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렇게 고객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고객을 잡아놔야 된다. 자, 고객을 고쳐가는 단계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시장 진입 및 초기 고객 기반 형성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고 있는 것처럼 로저스의 네 가지 그 확산 결정 요소가 있죠. 자, 뭔가요? 확산 결정 요소? 첫 번째, 확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말해서 뭐 혁신, 제품, 뭐 등등이 되겠죠.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가 중요하겠죠. 목적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시스템, 즉 말해서 여기서 뭐 소비자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대상이 누구에게 전달될 때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무엇을 통해서가 바로 의사소통 경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달된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로저스의 확산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951의 그 혁신의 저주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실제로 이제 혁신 제품이 실제로 잘 확산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크게 구분을 하자면 고객 행동 변화 요구 수준이라는 측면, 그리고 혁신이 가져올 혜택의 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사분면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그죠? 자, 특히나 고객한테 크게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혁신이 가져올 크기가 크다면 이러한 제품은 어떻습니까? 별로 여러분들 생활 패턴을 안 바꾸게 해요. 그런데 정말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제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대박이 나는 상품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대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 행동 변화 요구 수준은 낮지만 그다지 혁신적인 그 혜택의 크기가 작다면 잘 나가는 제품, 그 이지셀 정도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가져올 혜택이 큰 반면 고객에게 큰 변화를 요구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장기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떠한 특성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초기 고객에게 도달하려면 미리 이것이 성공할지 말지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뭐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어떤 분석 툴을 사용한다고 배웠었죠. 그죠? 무슨 툴인가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툴을 사용해서 진단을 하겠죠. 알려진 툴은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툴은 뭐다? 어코드 모형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어코드가 뭐의 약자죠? 에크로놈이죠. 뭐의 에크로놈인데 뭐의 약자인데 뭐의 약자예요? 자, 여기서 상대적 이점에서 relative advantage 할 때 A, 그 다음에 호환성 compatibility의 C, 그 다음에 복잡성 complexity의 C, 그 다음 관찰 가능성의 O, 그 다음에 인지된 위험 perceived risk의 R, 그 다음에 시용 가능성 divisibility의 D 해서 accord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특정한 확산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제로 우수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디지센트에서 나왔던 아이스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코드 분석에 의하자면 이 디지센트에서 나왔던 아이스멜이 뭔가요?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2000년 초기에 나왔던 이 제품.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어떤 냄새를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트하는 그러한 도구였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제품은 상당히 이제 코드 분석에 의하자면 실패 요인이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적인 이점 부분에도 냄새를 여러분들 선호하십니까? 냄새 맡고 싶으세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특별한 니즈가 없었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호환성 부분은 기존 PC 사용 형태하고 불일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크게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중의 평가를 내렸었고요. 관찰 가능성 부분에서는 화제성은 있으나 이것을 디지센트에서 나왔던 아이스멜이다라는 제품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디스플레이처럼 크게 외부에 놔둘 수 있다면 지나가다가도 보고 바로 관찰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나가면서 바로 관찰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인지된 위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죠. 자, 어떤 화학 물질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를 맡는 건데 이것이 몸에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죠. 그죠? 대부분 몸에 나쁠 거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 가능성, 디비저빌리티 부분도 실제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세팅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렵겠죠. 뭔가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나름대로 이 어코드 분석에 의하자면 확산되기 쉽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것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어코드 분석 외에 여기 나왔던 이런 어코드 분석 외에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 배리어, 유시지 배리어, 그다음 리스크 배리어, 그다음에 여기는 심리적인 장벽이고요. 트래디셔널 배리어라든지 이미지 배리어, 위에는 가치 장벽이죠. 그죠? 자, 기능적 장벽. 자, 혁신 저항은 혁신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혁신으로 인한 변화에 직면할 시 심리적인 균형 붕괴를 자각하게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그 기능적인 장벽이 있는지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기능적인 장벽은 가치 장벽, 사용 장벽, 위험 장벽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치 장벽은 혁신 제품의 성능, 효과, 가격이 기대 수준에 불부합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사용 장벽은 기존의 생활 습관을 바꾸냐, 관행을 바꾸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위험 장벽은 이러한 혁신 수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체적, 경제적,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 부분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관습 장벽이라는 것은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미지 장벽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이 생기거나 그다음 선입관 등 이미지가 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벽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러한 혁신 저항이 발생했었을 때 기존에 이어지는 인크리멘탈하는
연장되는 그런 선상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혁신이 나타날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한테는 거부감이 있겠죠. 장벽이 있잖아요. 그죠? 기능적 장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그 심리적 장벽이라든지 가치 장벽과 심리적 장벽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벽들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연속적 혁신과 불연속적 혁신의 인터미디에이션, 중간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수업 시간에 브리지 제품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DVD하고 VHS 같이 넣었던 그런 플레이어라든지 기존에 있던 혁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이 나왔을 때 그 사이 중간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었다고 그랬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코닥의 픽처 CD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우리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성공했나요? 픽처 CD는? 실패했다고 배웠었죠. 그죠?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죠? 픽처 CD가 실패한 이유. 브리지 제품으로서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되지 굳이 아날로그로 찍었던 것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CD로 보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아날로그 있는 사람은요? 아날로그 필름 유저는 왜 싫어했겠죠? 아날로그 필름으로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날로그 형태, 필름 형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보관하고 싶지 굳이 그것을 CD에 넣어서 다시 또 컴퓨터에 넣어서 플레이하고 폴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아날로그로 필름을 보관하던 사람이 디지털 CD가서 여기 픽처 CD 같은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통해서 자기 사진을 보고 싶다면 컴퓨터를 켜고 거기에다가 픽처 CD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련의 행동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지 제품으로서의 특성라고 만들긴 했지만 디지털 제품, 디지털 그 픽처를 원하는 사람하고 그 아날로그 픽처를 원하는 사람의 두 부분의 니즈를 다 못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지 제품이라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극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극복 방안으로는 이런 브리지 제품 외에도 혁신 제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환경을 이제 면밀히 점검해서 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기껏 만들었는데 제도가 받쳐주지 못합니다.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이제 호환이 안 됩니다. 혹은 갑자기 뭐가 났었을 때 그럼 장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결정을 할 때 기술적인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소비자들한테 주는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가치는 기술 자체가 주는 가치와 함께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트워크 사이즈가 주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것이 직접 네트워크, 간접 네트워크는 아닌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만일에 그렇다면 네트워크 사이즈와 관련된 특성은 뭔가요, 여기서? 호환성이겠죠. 그죠? 직접 네트워크, 간접 네트워크. 그죠? 특히나 이제 간접 네트워크 해당하겠죠. 호환 가능하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직접 네트워크 될 수 있겠고요. 성능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 자체가 주는 가치죠. 자, 만일에 어떤 호환이 되는 제품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붙잖아요. 다음 차세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이 오퍼레이팅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기반으로 그런 가정 하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그 신제품이 그런 그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능, 호환성 그 둘 중 어떠한 부분을 이제 나름 대체 관계가 있어요. 두 개 다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일에 이게 두 개 다 좋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아하겠죠. 채택 의도도 증가하고요. 확산 속도도 증가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호환성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호환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성능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충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초기 시장을 공략을 했어요. 확산을 시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초기 시장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플랫폼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플랫폼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들 쉽게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어디 가기만 하면 뭐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무슨 전략,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뭐 차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래의 산업엔 플랫폼이 기반입니다 등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플랫폼이 뭐예요? 자, 연결성이 뭔가 연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주어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가 뭔가요? 플랫폼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뭔가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 외에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죠. 그게 중심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품 플랫폼, 오늘 배울 제품 플랫폼은 조금 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마치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마법의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엄브렐라 텀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쓰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 제품 플랫폼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여기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핵심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가치의 틀을 담을 틀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호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건 뭡니까? 통합적 플랫폼. 두 번째는 제품 플랫폼. 그 다음에 이거는 투사이디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양면 플랫폼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자, 통합적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외부에 있는 혁신자가 이 플랫폼을 그 혁신의 컨텐츠를 줘서 이 플랫폼에서 통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거고요. 통제를 한다는 의미죠. 자, 애플에서 나왔던 다양한 어떤 관리 시스템, iOS 등등은 이러한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어떤가요? 플랫폼 자체에서 프로덕트 플랫폼 같은 경우 플랫폼을 외부 혁신자들에게 줍니다. 쓰세요.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언어를 주는 거죠. 자, 리눅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혁신자들이 마음대로 혁신을 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외부 혁신자들이 이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자, 이것은 단지 메디에이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것은 많이 사용되는,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경영학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컨셉이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면 시장이라고 알려진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개의 각기 다른 시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즉 말해서 예전에 있으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에 있으면 시청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고주가 있잖아요. 근데 광고주는 시청자에게 광고를 알리고 싶고 시청자는 그냥 방송을 보고 싶을 뿐이잖아요. 그죠? 방송의 콘텐츠를 보고 싶을 뿐이고 광고를 알 수도 있겠죠. 광고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는 뭐다? TV 방송국이잖아요. 그죠? 방송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이 TV 방송국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제공하고 그리고 오히려 광고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 광고주들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프로핏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우리가 많이 끌어내는 거죠.
그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함으로써 수익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광고주들로부터 얻죠. 물론 시청자들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시청료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밸런스인 프로핏은 여기서 있죠. 반면에 여기는 소비자들을 최대한 많이 시청률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광고주들이 큰 돈을 주니까요. 그죠? 자, 이건 우리 로스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기술이 좋아야죠. 첫 번째. 기술이 엉망입니다. 자, 아무도 별로 독점적이고 좋지 못해요. 혁신적이고 차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쓰고 싶겠습니까?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술은 참 좋은데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몇 명 안 사용해요.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두 가지가 다 됐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지났더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니즈가 달라요.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한 객체가 모든 가치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에 살아간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자, 지속 가능한 에코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수익 모델, 각각에 대한 수익 모델이 잘 밸런싱이 되어야 되고요. 간접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 이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제품 서비스 간의 통합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할 때 개방을 하는 효과가 있죠. 때로는 혼자서 다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방을 하죠. 자, 그때 그런 개방을 할 때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자, 파일을 키울 거냐? 아니면 그 파이 안에서 주어진 파이 안에서 내 독점력을 높일 거냐? 영향력을 높일 거냐죠. 그죠? 자, 독점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범위와 규모를 이거는 versus는 아니고요. 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거냐는 겁니다. 즉 말해서 proprietary를 높일 거냐? 자, proprietary를 높여가지고 산업에 대한 그 쉐어 부분을 높일 거냐? 아니면 시장 자체를 키울 거냐? 여기서 트레이드오프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개방을 하게 되면 산업 전체 가치는 증가하되 자사 점유율은 감소하고요. 반면 통제를 하게 될 경우에 자사 점유율은 증가하지만 산업 전체의 크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개방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개방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IBM에서 나중에 PC 시장 개방했잖아요. 핵심 가치를 몰랐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윈도우랑 인텔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개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어 가치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속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밸류 네트워크상 일부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구글을 통해서 트래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자, 트래픽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자, 팜 같은 경우도 이전에 OS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를 했었어요. 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자, 네트워크 그렇게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잘 만들고.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존 제품과의 연계성, 그다음 타기업에 대한 개방성에 따라서 compatibility, performance, control, openness 해서 네 가지 전략으로 controlled migration, open migration, performance play, discontinuity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controlled migration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 경쟁 제품이 고객의 효과적인 이전을 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고객한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컨트롤 해가면서 남한테 오픈 안 하고요. 내가 이미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오픈 마이그레이션 어떨까요?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전 제품에서 서서히 이제 호환되게 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때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그 스탠다드가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면에 퍼포먼스 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컨티뉴어티죠. 그죠? 이전하고 다릅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가되 독점적인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옮기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많은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 부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마이그레이션이 아니잖아요. 레볼루션에 가까운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주 큰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가진 그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걸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담대한 겁니다. 리스크가 크고 담대한 전략이고요. 차별화된 원래부터 그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컨티뉴티는 진영끼리 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탠다드로 가자는 겁니다. 호환이 안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 대체가 완전한 목적이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플랫폼을 만들고 그 이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확산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제 많은 고객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모집을 한 고객들이 쉽게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죠. 캐시카우입니다. 한 번 내 사람으로 들였다고 해서 영원한 내 사람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잠금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그 락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락인이 뭔가요? 락인. 그냥 락인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자, 잠금 효과인데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죠? 여러분들 코티 자판 왜 우리 자판기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후에 드보락 자판이 있었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것으로 바꾸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전에 또 왜 여러분들 철도 포기 딱 그만할까요? 처음에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 때 전기기관차 만들 때 포기 그만해서 그랬었어요. 나중에. 자,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기술적인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 변수로서 이제 항시 예상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락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락인과 연관이 돼 있는 컨셉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하고 특히나 전환 비용이다.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다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꾸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쓰고 있는데 나 혼자 빠져나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든 아까 그 기술적인 효과 외에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전환 비용을 발생을 시켜요. 전환 비용이 뭐냐? 전환 시 발생하는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비용이에요. 자, 전환 비용. 자, 전환 비용은 여러분들을 못 바꾸게 만드는, 다른 곳으로 못 바꾸게 만드는 비용인데 크게 어떤 기준으로 나뉜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절차적, 재무적, 관계적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절차적 전환 비용은 전환 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그걸 새로운 기술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면 새로 다 배워야 돼.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자, 그죠? 자, 학습 비용 많이 들죠. 그다음 노력도 많이 들죠. 새로운 걸로 바꾸려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껏 해서 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자, 그런 것도 리스크죠. 그죠? 두 번째, 재무적 전환 비용. 바꾸려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새로운 제품을 바꾸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기존에 쓰고 있던 호환 제품들 뭐 스피커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7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테레오 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스테레오 잭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거 어떻습니까? 못 쓰죠. 상대하게 담대한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보안 자산들을 활용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죠. 당장 그 비용까지 소비자들은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보안제, 부품, 소모품 등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 되고요. 또 가입비, 설치비 등등 많이 들어요. 그죠? 호의적 게다가 이 부분을 보면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SKT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놨어요. 자, KT 갈 때 죄송합니다만 마일리지가 다 소멸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로 재무적인 비용을 유발시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관계적 전환 비용. 여러분들 새로운 제품으로 옮기면 왠지 어떻습니까? 왠지 배신하는 것 같죠. 새로운 기존 친구들을 왠지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학문적으로 모아놓은 그 기존에 있는 연구 버햄 버햄 에럴 등등에서 2003년도 페이퍼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것에 모아서 전환 비용의 종류들, 스위칭 코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뭐 경제적 위험 비용, 평가 비용, 학습 비용, 셋업 비용, 그다음 재무적 전환 비용은 혜택 상실 비용, 금전적 손해 비용, 자, 관계적 전환 비용은 인적 관계 비용, 브랜드 관계 비용. 사람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자, 이러한 비용들이 소모된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도기업이에요. 선도기업이 아낀 여러분들 기존에 있어 이미 많은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이 많아요. 선도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못 빠져나가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고객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죠. 자, 첫 번째, 당연히 고객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될 때까지 잘 해줘요. 자, 이거 써보세요. 저거 써보세요. 아, 이거 좋죠. 해가지고 최대한 익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편해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독될 수 있도록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마일리지라든지 그런 것도 주고요. 처음에 쉽게 그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딱 꽂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카톡 갈 때 어땠습니까? 아, 뭐 예를 들어 카톡 갈 때 기존에 있는 그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은 그 주소록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카톡에다가 그 넣으려면 연결할 때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클릭해서 뭐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눌러서 프레스해서 그다음 올린다든지 일정의 절차가 필요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고 안 썼을 거죠. 근데 뭐 처음에 카톡 가입할 때 뭐 어렵지도 않아요. 뭐 몇 번 누르고 그다음에 공짜라고 그러고요. 재무적 비용도 없어요. 그래서 공짜에다가 그다음에 뭐 까는 것도 쉬웠죠. 설치 비용도 설치도 거의 플러그 앤 플레이 수준이었죠. 근데 나갈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일단은 익숙하고 그 장점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자, 고객의 레버리지 쥐어짜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익숙해졌어요. 자,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 근데 요거랑 같이 쓰면 더 좋아요. 자, 어떻게 이건 뭔가요? 크로스셀링이죠. 그죠? 아, 이것도 좋은데 요거 다음 버전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업셀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만들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한번 아이폰 많이 쓰신 분들 그 시스템이 익숙해져서 못 빠져나가요. 심리적으로 새로 뭔가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아이폰 쓰라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 복잡하다, 어렵다. 자,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후발 기업이에요. 후발 기업. 아, 이미 저기는 다 세팅이 돼 있고 고객들이 다 있어. 근데 내가 뒤따라가는 기업의 입장에서 저 고객들을 좀 뺏어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이미 락인 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뺏어올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익숙하고 중독된 부분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캐모플러지, 변장이라고 하나요? 캐모플러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익숙한 유형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제 마치 사람들한테 슬슬 사람들도 뭐 크게 거부감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쓰기 시작하죠. 그죠? 썼는데 써보니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쪽으로 묻어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게이트웨이 테크놀로지도 대표적인 저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DC를 AC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로타리 컨버터 같은 경우는
교류 발전의 기폭제가 됐어요. 한참 다들 직류 쓸 때 교류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류로 DC를 AC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UI, UX,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컴포터 등등을 통해서 기존 제품에 익숙한 사용자의 마이그레이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이러한 전략은 뭔가요? 결과적으로 전원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장벽을 줄이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익숙함을 줄이고 최대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절차적, 관계적, 재무적 비용들이 많았었잖아요. 자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은 경우 뭐 장벽을 쳐놨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이런 보안자들 우리 다 호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아니면 기존 인터페이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가갔었을 때 물론 이런 부분이 기존의 이제 선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허로 막아놓든지 디자인권으로 막아놓든지 뭐 등등으로 보호를 다 해놨겠죠. 근데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번은 그리고 선도 기업은 예전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새로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다 대체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로열한 고객에 상당히 묶여 있거든요. 새로운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이미 자기의 진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실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도 기업은 그렇고 후발 기업은 이러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비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환 비용을 활용하는 건 알겠고 나를 참 어떻게든 처음에 이렇게 꼬셔서 잘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쥐어짜는 건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D를 최대한 해야 됩니다.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으시라 비교를 하시고 그죠? 자 그리고 일단 그거에 익숙해지면 일단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푹 빠져나와서 이거 아니면 못 선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전환 비용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방송이 있어요.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UTV, BTV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쓰시다가 약정 기간이 딱 지나갈 때쯤 되면 바로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2년, 3년, 4년 쓰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안 깎아줍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깎아줘요.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리펀드 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약정이 끝나서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진짜 득달같이 전화가 날려옵니다. 자 빨리 이거 더 싼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랑 붙이시면 되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바꾸실 때 여러분들 전환 비용을 최대한 그 가지고 있는 카드 부분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전환 비용이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뀔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역오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위칭을 계속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레버러징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하이테크 제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토로라 핸드폰 하면 예전에 모토로라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90년대 저걸 쓰면 진짜 부잣집 같았어요. 다들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저 모토로라 저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야 핸드폰 하면 모토로라지 딱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토로라는 상당히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후발에 나온 거긴 한데요. 94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32.5%. 반면 노키아는 한 21% 정도였거든요. 98년도 되면서 완전 역전이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자, 노키아 원래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지사별로 제품을 개발했었어요. 부품 공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특별히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제품에 비해서 모토로라 제품은 뭐 성능이 좋다라고 일반적인 인식은 있었고요. 반면에
제품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20% 이상, 원가가 20% 이상 비쌌습니다. 자, 플랫폼 싱킹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결여되어 있고요. 비체계적으로 라인을 관리했어요. 즉 말해서 여튼 뭐 제품을 지사별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키아가 점점 많이 차지했어요. 노키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모토로라는 이후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품 플랫폼을 조정했습니다. 80개에서 10개 정도. 10개 정도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80개로 따로따로 만들던 거로. 자, 액정도 종류로 온갖 종류로 다양하게 해놨던 걸 7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라인을 강화를 하고 레이저라는 획기적인 당시에 그래도 좀 괜찮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반격을 했었죠. 물론 그렇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결과고요. 반면에 이제 노키아는 장점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탁월한 제품 플랫폼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이 회사는. 자, 전 부품을 표준화를 하고요. 자, 모듈화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공장에서도 동일 모델을 생산하고요. 자, 휴대폰 신모델과 스마트폰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자, OS도 따로 공통 자기만의 OS 신비안 개발했고요. 자, 그리고 판매 단가 및 R&D 비용을 또 저감을 했습니다. 자, 소수 플랫폼 6개 정도 안에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다 품종을 생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키아도 오래 못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그 이후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죠? 자, 노키아 신비안 오래 못 갔습니다. 자, 비용 절감의 하드웨어 플랫폼 위주였고요. 이 플랫폼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 플랫폼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뀌고. 자, 하지만 스마트폰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도 있겠지만 OS잖아요.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자, 말해서 자, 아이폰의 UX의 일단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에서 크게 압도당했고요.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에 의해서도 붕괴됐습니다. 노키아만으로서 생태계가 없었다는 거죠. 자, 핵심 부분을 놓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노키아는 이제 플랫폼이 불타고 있다. 얼음바다로 뛰어들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CEO가 얘기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 이후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자, 하이테크 제품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핵심 전략 비전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켓 플랫폼 플랜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제품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핵심 전략 비전.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냐? 왜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켓 플랫폼 플랜은 크게 제품 플랫폼 플랜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결정 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제품 플랫폼 안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결정 기술, 지원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등등의 기술이 있는데 특히 결정 기술은 그 기술의 그 궤적이 있거든요. 그럼 궤적 부분, 기술 궤적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전략을 잘 짜두면 그 주어진 컨디션을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라인을 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개별 제품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제품 업그레이드와 자발적 자기 잠식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인 핵심 전략 비전. 자, 핵심 전략 비전. Core Strategic Vision이죠. 자, 핵심 전략 비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컨셉이 좀 비슷하긴 해요.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랑 뭐 거의 같게 쓰는 곳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핵심 전략 비전이 뭐예요? 핵심 전략 비전. 미션은 뭡니까? 기업 미션.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핵심 전략 비전은 뭐 제품 개발 및 기술 전략을 가이드하는 비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차이는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정 변경되는 전략 비전이에요. 전략 비전. 그죠? 전략적 비전입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성이 드러난 전략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적 비전이 가져야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시장에 집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죠. 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느 시장에 집중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막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나중에 10년 뒤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위치와 도달 목표가 명시된 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능력은 안 돼.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든지 컴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전략적 비전을 잘 세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팀 쿡에 의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알려진 애플의 전략은 보면 그 각각의 이제 그 제품군에 따라서 이런 제품 전략 비전이 조금 달라요. 보면 the best personal computers in the worl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에 뭐를 사용해서 뭐 OX, 뭐 iLife 뭐 정도의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뮤직 레볼루션을 선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를 통해서 아이팟, 아이튠즈, 뭐 온라인 스토어 등등 이렇게 정확하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reinvented 모바일 폰을 한다. 모바일 폰 시장, 이동 시장. 그다음에 레볼루션의 앱스토어 등등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퓨처 모바일 미디어 앤드 컴퓨팅 디바이스 부분에도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뭘 통해서 아이패드 등등.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컴팩에 대해서 여러분들 컴팩 아십니까? 컴팩은 이미 없죠. 그죠? 자, 컴팩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 유명한 컴퓨터 관련된 기업이었는데요. 자, 컴팩은 1983년 설립을 했었어요. 자, 그때 당시 이제 핵심 전략 비전은 뭐였냐면 최고의 포터블 컴퓨터를 만든다. 이동식 컴퓨터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창업 정신이었어요. 자, 명료하죠? 자, 당시 이제 폭발적인 매출을 이뤘고요. 자, 84년에 3.3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88년 되니까 이제 포터블 컴퓨터에서 데스크톱으로 바꿨어요. 자, 데스크톱으로 바꾸면서 최첨단의 고성능 기술 PC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베스트의 의미를 명령화했고요. 83년에 좀 더 확대가 됐죠. 여기는 포터블에서 최첨단의 고성능 기술 PC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PC 시장의 확대를 의미를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다시 또 성장을 했어요. 90년에 36억 달러까지 했고요. 자, 91년에 이르러서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기술 발전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CSV 핵심 전략 비전을 수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O로 교체했어요. 이 사람은 로드 캐니언이라는 사람인데 핵심 새로운 비전 없이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이분이 좀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기셨습니까? 관상상 그다지 사임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CEO였던 에릭 파이퍼가 1993년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핵심 전략 비전을 다시 따로 가져가요. 자, 어떻게 가져갔냐면 leading supplier of PC and PC servers in all customer segments worldwide라고 얘기했죠. 자, 정확한 시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서버 시장하고 PC 서버 시장하고 PC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Pricing competitivity, controlling costs, supporting customers, and expanding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가 관리하겠고요. 고객 지원하고 유통망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1996년에 세계 1위 제조사를 목표로 했었고요. 94년에 1위를 달성했어요. 자, 이건 성공하는 상이다. 앞에 보면 실패하는 상이고요. 자, 그래서 1996년에 대해서는 또 CSV를 또 수정했습니다. 자, 탑3 토탈 솔루션 업체가 되겠다.
토탈 솔루션으로 바꿨어요. PC하고 PC 서버 시장에서 토탈 솔루션으로 바꿨고요. 자, 텐덤 DEC 등을 인수를 했고요. IT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자, PC 부분은 이제 델로 이제 1위가 넘어갔고요. 자, 이사회에서 이제 CSV 문제를 제기했어. 아, 이거는 좀 너무 빠르지 않냐? 혹은 당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고요. 마이클 카펠라스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취임을 했어요. 자, 1999년에 이제 이르러서는 다시 또 CSV를 또 바꿉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포함한 뭐 어떤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서버하고 IT 서비스 시장, IT 서비스까지 진출을 하고 아까 뭐 PC 서버 뭐 이런 쪽을 했는데 전부 다 성과를 못 냈어요. 결과적으로 휴렛패커드에 합병됐습니다. 2002년에. 자, CSV를 잘 어디로 갈지. 자, 이순신 장군이 가야 되는데 자,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르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일단 방향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자, CSV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품 플랫폼 플랜입니다. 자, 아까 제가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에서 앞에 있던 플랫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핵심적인 가치의 틀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커넥티비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품 플랫폼은 조금 다릅니다. 컨셉을 조금 그러니까 디파인을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단어도 같은 단어로 쓰더라도 의미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은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제품 요소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부품을 결합한다. 하이테크 제품. 그렇죠. 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을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공통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붙이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단 뭐 어떻습니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비용이 어떻습니까? 저렴하겠죠.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를 기반으로 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라인에서 어떤 라인을 제품을 제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플랫폼 공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놓고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라인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자,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별 측면에서는 고객들은 각자 자기한테 맞추는 맞춤형 제품을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사항이 좀 많겠죠. 차별화된 요구가 있을 거고요. 기업의 경우에 이 부분을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들어 달라는 대로 하나하나 다 제품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죠? 힘들겠죠. 그죠? 자, 코스트 이펙티브한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켈로그 경영대의 모함빌 소니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품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봐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랫폼적 사고는 포트폴리오적 사고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공통 분모를 모아라. 뭐든지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하이 버라이티 전략의 핵심이 바로 플랫폼 사고다. 일단 비용 효과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걸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플랫폼은 다양한 모델 간의 공유된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품 플랫폼, 제품에서 공통이 되는 기술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이 꼭 제품에만 한정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네? 진짜로 그런가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품 플랫폼이 있고요. 커스터머 플랫폼. 고객들도 공통적으로 여러 제품에 뭐 걸치는 고객 중에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들도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글로벌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자,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플랫폼화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브랜드도 플랫폼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 플랫폼 어떤 거 있을까요?
예? 햇살? 그건 뭔가요? 햇살 다음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식으로.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CJ CJ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P&G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브랜드가 있는데 뭐 붉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P&G예요. 또 위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튼 공통되는 부분을 이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의 제품 전략 수립에 용이하다는 거고요. 제품 간의 관련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효율 관점에서 이 제품 기획이 가능합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다. 자, 그다음 효율적이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신속하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여기다가 요것만 붙이고 여기다 요것만 붙이고 그러면 되죠. 자, 공유의 제품 컨셉이 들어가니까 비용, 제조, 마케팅 그런 부분이 이제 저감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확장이 용이하죠. 나중에 요거에 있다가 여기다 더해서 다른 관련 제품으로 갈 때 쉽고 빠르고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싹 다 옮길 수 있죠. 자, 마지막에 정보 전달이 용이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 뭐 공통적인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죠. 그죠? 아, 이건 공통되어 있구나라고. 뭐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나오면 아, 이 같은 기업에서는 같은 그 컨셉에서 비슷한 류의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자, 제품 플랫폼은 하이테크 기업의 효율성을, 운영 효율을 제공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아이패드,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다 공유하고 있죠. 자, 소니 같은 경우는 160개 워크맨 모델이 결국 4개의 플랫폼으로 구분됩니다. 캐논 같은 경우도 단일 레이저 프린터 엔진을 이제 프린터라든지 팩스, 복합기, 복사기에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동일 플랫폼 기반의 부수적인 적용 차별화로 파생 제품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의 경우에는 못한 거죠. 처음에는 플랫폼을 못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전략에 실패한 이건 실패 사례고 위에는 이제 잘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플랫폼은 크게 여러 가지 플랫폼 안에서 기술들이 많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데는 결정 기술, 그 아래는 지원 기술, 그다음에 세분화 기술 등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결정 기술이 뭐냐? 플랫폼 요소 안에 결정 기술,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죠?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 제품의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 인텔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 기술, 인텔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은 뭔가요? 반도체 회로 집적도 향상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니는 소형화, 고속화, 저전력화 기술에 뛰어나 있습니다. 자, 혼다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서스펜션 기술 그게 핵심이고요. 3M 같은 경우는 연마 접착 기술일 겁니다. 그죠? 연마 접착 기술이고요. 캐논 같은 경우는 광학 기술입니다. 자, 결정 기술이라는 게 기업의 경우에 뭐 결정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운영상의 노하우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꼭 저기 뭐 하드웨어 같은 그런 기술이 기반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경영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그 사람의 네트워킹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정 기술은 제품의 이제 경쟁력과 명운을 결정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왕이라는 게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예요. 여기서 이제 만들었는데 결정 기술이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었던 당시에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야 된다.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데 하드웨어가 중요합니까? MS 워드를 생각해 보면 워드 프로세서 하드웨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정 기술은 안에 있는 UI, UX고 그죠?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고 얼마나 더 뭐 호환성 있냐 뭐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죠? 자, IBM 같은 경우는 PC의 결정 기술을 오판을 해서 결국 제 PC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 두뇌가 되는 자, 그 CPU 부분하고 그다음에 OS가 중요하겠죠. 운영 체제가. 그래서 다 뺏긴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래티직 블런더가 일어나요. 자, 결정 기술이
제품의 경쟁력과 회사의 명으로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자 성장 한계나 재앙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몰입돼서 내 경쟁력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계속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계속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전을 많이 했었죠.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지원 기술과 세분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결정 기술하고 다르게 지원 기술은 결정 기술의 요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서포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지원 기술이 잘못되면 제품 전체의 성능이 왔다 갔다 해요.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결정 기술은 이 지원 기술에 의해서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세분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세부 시장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사람 고객별로 가치가 다른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1기가, 2기가, 4기가 뭐 등등, 통신 기능이 와이파이, LTE, 뭐 3G 이렇게 뭐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바로 세분화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랫폼을 구성할 때 중요한 거는 결정 기술, 지원 기술, 세분화 기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이제 결정 기술은 여러분들 이전에 기술 경영 개론이라든지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죠? 자, 기술이라는 것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퍼포먼스가 증가하죠. 뭐 S 형태로 증가하죠. 그죠? 증가를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느리게 증가하다가 가속화되고 약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S saturation 되는 진부화 과정을 거치죠. 자, 그렇지만 예상 궤적에 대비해서 실제 궤적이 많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잘 주시해서 보고 있어야 되겠죠. 내 결정 기술이 어떤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판매만 시장에서 내 점유율이라든지 판매만 몰입해서 있으면 이런 기술 발전 궤적을 놓칠 수가 있어요. 기술 발전 궤적이 어느 정도 있고 내 기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적인 그 수치에만 몰입이 돼 있으면 저런 부분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기술 로드맵을 아니면 기술적인 궤적 부분을 바라볼 때 제품 로드맵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개별 기술은 제품 플랫폼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술 요소의 약진이 제품 플랫폼 자체를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제품 플랫폼의 수명 주기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 신제품 플랫폼의 쇠퇴는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신기술 출현 또는 경쟁 플랫폼의 우위인지 아니면 시장 환경의 변화 또는 제품 성숙에 의한 진부화 때문인 건지 왜 플랫폼이 쇠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도권 확장기인지 쇠퇴기인지 아니면 수명 주기별 단계별 기술 개발 투자 방향과 관리 초점이 이제 상이하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제품 플랫폼을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첫 번째 로드맵부터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품 로드맵부터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성공한 기업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로드맵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소요자원 투자 파악에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로드맵이 있으면 무슨 자원이 필요하고 투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기술 요소와 시장 환경 변화를 이제 이 로드맵은 아까 있던 기술 궤적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자, 잦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따라 바를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 궤적에 기반해서 저런 제품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규 플랫폼으로서의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플랫폼이 있으면 기존에 있다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래 갑자기 바꾸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중간에 그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바꾸는 과정이 한 방에 바뀔 수 있나요? 아무리 신속 정확하고 뭐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신속 정확하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중간에 이제 갭이라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차세대 제품 플랫폼의 가격대 성능비 경향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새로 플랫폼을 바꾸면 가격대 성능이 뭐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셀러런 있잖아요. 그죠? 셀러런 뭐예요? 셀러런 뭐예요? 처음 들어봅니까? 셀러런이 뭐예요? 셀러런? 예? 처음 들어봐요? 저가 CPU. 저가 CPU예요. 그죠? 이전에는 저기 고온된 펜티엄 프로세서였거든요. 그 이후 다음 플랫폼이 아이테니엄 프로세서였는데 그 사이 부분에 AMD를 많이 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갭 테크놀로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요 갭을 메꿔 넣을 수 있는 셀러런이라는 프로세서를 이제 중간에 메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뉴 플랫폼, 커런트 플랫폼에서 뉴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사이에 여기는 보시면 프로덕트 프라이스라든지 퍼포먼스가 있겠고요. 마켓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 사이 부분을 채워 넣어 줄 수 있는 제품을 중간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런 플랫폼 이전할 때 중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간극 메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조직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도 제품 그 엔지니어링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마케팅 부서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부서하고 마케팅 부서하고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가고 방향이 같이 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신 것처럼 이게 그 사이클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플랫폼 만든다고 실컷 뭐 다들 뭐 플랫폼 만들고 자 이제 파생 상품 만든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병행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 플랫폼의 컨셉과 정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정을 엄수하는 그런 실행 노하우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을 잘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잘 가동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라인은 라인 전략은 어떤 겁니까? 자, 여기 보시면 라인 전략은 무슨 전략입니까? 제품 라인 전략은 컨디셔널 플랜이다라는 겁니다. 자, 단일 플랫폼으로부터 제품 개발 출시 순서를 도출한다는데 저 왜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이미 플랫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기반해서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그죠? 자, 플랫폼에 기반한 전략이고요. 기본적인 제품 플랫폼을 가정하고라는 게 컨디셔널한 거죠. assuming that인 거죠. 그죠? 가정하고 시장 상황과 경쟁 상황을 감안한 최적 제품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고요. 자, 비체계적인 프로덕트 프롤리퍼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체계적이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플랫폼 사고의 결핍 전략은 임시 변동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그러면 제품 라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인을 그 어떠한 제품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플랫폼에 기반해서 라인을 만드는데 라인 전략은 크게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커버리지를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커버리지 뭐냐? 각 제품은 구체적인 표적 세분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됩니다. 제품별로 표적 세분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라인은 주요한 메이저 세부 시장을 모두 커버해야 돼요. 자, 주류 시장의 메인 세그먼트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가 메인 다 놓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자, 그리고 각 세그먼트별로 허접한 제품 아니면 뭔가 좀 떨어지는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완비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라인을 박을 정도면 그 세부 시장, 세분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소비자 수요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을 할 때는 모든 세부 시장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세부 시장이 많겠죠. 그렇지만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는 떠오르는 주요 시장은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 배치 분석 기법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지각도 혹은 제품 포트폴리오 분석 등등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계속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초기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세부 시장의 동태 등등을 수시로 점검하시라. 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라인 전략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확장 신규 시장 진입 시에는 특히 과거 경험에 토대한 가정의 타당성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그 가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타이밍, 순서 등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라인을 할 때 라인을 언제 확장할 거냐. 그 다음에 몇 개 정도 선정할 거냐.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전에 있던 3장에 배우셨던 볼링 앨리 전략하고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세부 시장 공략의 순서와 파급 효과, 속도를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장과 기술의 준비도 가용 자원 등등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때로는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 기존 제품을 잠식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예 새로운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서 라인이 더 이상 이제 못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새로운 신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라인 확장이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포화돼서 더 이상 새로운 니즈를 맞출 수가 없어요.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만일에 이제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전략도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라인 전략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동차 보시면 이 포드 자동차 T거든요. 너무 많습니까? 아니요. 왜요? 자, 포드 자동차인데 1920년대 모델 T라는 게 이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의 유일한 차종이었어요. 자, 이 자동차가 왜 유명했냐는 거죠. 모델 T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자동차가 뭐냐? 가장 단순한 표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제품이고요. 자, 고기를 첫 단계로 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매출이 높은 그런 제품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가장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만일에 하나의 라인을 더 선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라인을 더 만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추가적인 이윤이 새로 생기겠죠. 자, 이윤이 비용보다 크다면 만들죠. 자, 언제까지 만듭니까? 비용이 더 커질 때까지. 이윤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라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요걸 이제 모델 T 분석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실 때도 플랫폼적인 사고로 해서 뭔가 만드실 때도 공통적인 부분을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아서 관리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플랫폼을 어떤 게 결정 기술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플랫폼이 있다면 라인을 만드실 때는 모델 T 전략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셀링할 수 있는 그 프로덕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일단 시장을 늘려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소비자 세부 시장이 있다면 그걸 거기서 이제 세부 시장 한 개 더 그 다른 걸 만들면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거죠.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라인에서 추가적인 이윤과 비용을 고려를 하는 거죠. 자, 네, 네, 그렇습니다. 모델 T 분석이라는 게 그러면 저기 ABC 무게랑 비슷한 건가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자, 여러분들 아이팟 종류 많잖아요. 자, 여기서 기본되는 모형은 어떤 건가요? 그냥 아이팟이죠. 그죠? 아이팟 포토, 아이팟 미니, 아이팟 셔플 뭐 많은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요걸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자, 보시면 per 유닛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 T에 대해서 하나만 만들면 당연히 싸겠죠. 거기서 이제 라인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점점 오르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여기서 끊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품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제품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죠? 자, 신제품 개발, 제품 확장 등 대응도 빨라야 되고 신속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보시면 플랫폼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되게 그 체계적이에요. 보시면 그죠? 시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데 때로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적인 사고는 비현실적이다. 너무 초장기적인 플랫폼적인 사고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막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막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품질 떨어지겠죠. 그죠? 제품이 마구잡이식 프롤리퍼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할 때는 플랫폼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제품 로드맵에 입각해서 단일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실 때 여러분들 자 범용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범용화가 뭐예요? obsolescence 건데 프로 CD의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 전체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예요. 전화번호부를 이제 CD에다가 이제 일일이 다 타이핑해가지고 CD에 탁 만들어서 전화번호 두껍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마다 미국 다 갖다 주고 했는데 이걸 CD로 만들어서 탁 이렇게 팔았어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낮은 단가에서 고수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차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전화번호부는 원래 있는 거고 무슨 뭐 이게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CD에다 담아놨을 뿐인데 그죠? 다양한 다른 기업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뭐 CD 뭐 표지를 바꿀 건가요?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의 DB를 뭐 예를 들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정도 더 줄 수 있다는 건데 컨텐츠는 안 변하잖아요. 전화번호 보니까 그죠? 차별화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범용화가 크게 가속된 케이스입니다. 자,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제품하고 차별적으로 우리가 큰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차별화는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자, 포지셔닝이고요. 자, 차별화 시장을 할 때는 무엇으로 차별화할 건지. 내가 결정 기술에 우위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 시장의 장악 가능성이 높으면 내가 표준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 기술로 이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시장 표준 장악성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내가 결정 기술에서 그다지 장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기타 플랫폼 기술 요소 및 소비자 가치 측면 요소에서 차별화를 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표준 결정 기술에 큰 그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거기서 차별화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는 따라가되 내 차별화 요소는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차별화는 시장 수명 주기에 따라서 진화돼요. 그리고 이 차별화라는 게 항상 차별화가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시장 수명 주기에 따라서 진화된다는 거고요. 자, 태동기에서는 뭐가 차별화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때는 그냥 실제로 기술이 나오는 단계니까 표준 전쟁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 기술이 차별화 요소가 되겠죠. 그죠? 반면에 성숙기가 되면 2차적인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2차적인 기술들도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돼서 이제 쇠퇴기가 돼요. 그때부터는 가격, 구매 조건, 브랜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다 차별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수명 주기에 따라서 차별화 요소를 조금 다르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내 제품이 어떤 수명 주기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 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가격을 얘기를 해요. 표준이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시기별로 차별화 요소를 다르게 가져가라. 그리고 차별화는 한 포인트 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큰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포트폴리오 플랫폼처럼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벡터 형태로 관리하세요. 내가 이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 하에서 조금씩 차별화를 하는 거지.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시기마다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차별화 벡터라고 해요. 벡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서 플랫폼적인 사고고요. 차별화 핵심 요소를 결정하고 표적 세부 시장을 탐색하고요. 경쟁자보다 항상 앞서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돼요.
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투자는 집중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벡터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벡터 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패스트 팔로워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퍼스트 무버들을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자, 그러면 차별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서 차별화할 거냐? 자, 차별화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 자체에서 차별했죠. 자, 성능이 그냥 차별화. 내가 이게 성능이 진짜 남들보다 좋아요. 이거 제일 쉽잖아요. 차별화 포인트 할 수 있는 거. 자, 아니면 성능이 제일 좋든지 아니면 남들이 없는 성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일단 일반적인 성능에 의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범주적으로 차별화를 둘 수 있어요. 남들 다 뭐 예를 들어서 LCD 이렇게 얘기하는데 LED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제품의 범주는 우리는 LCD가 아니라 LED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큰 차별화가 되잖아요. 자, 컨버전스 제품 같은 경우는 신규 카테고리 형성을 위한 카테고리컬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요. 내가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카테고리에 있다.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 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겁니다. 성능에. 그러니까 성능에 의한 차별은 1차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성에 의한 차별화, 성능이 더 좋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카테고리에 의해서도 차별할 수 있다. 나는 얘네들하고 그룹이 달라.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독특한 기능. 아까 얘기했던 요거 첫 번째 것부터 연관이 되는데 단순한 그 속성이 아니고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얘가 없는 새로운 기능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프 같은 경우 캠코더에 LCD 뷰파인더를 처음으로 장착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이거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딱 폭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동 수정, 실행 취소, 언두 등등으로 기존에 없었던 워드 프로세스에 없었던 기능을 도입을 했었어요. 자, 그렇지만 독특한 기능을 막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제품은 대단히 좋은 제품인데요. 기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얘기하면서 한 기능은 웬만한 기능 다 써보셨어요? 윈도우에 저기 MS 워드에 있는 기능들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겠죠. 어느 정도 많은 게 너무 많으면 또 싫어해요.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싫다고 내가 쓰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자, 이게 바로 기능 피로감인데요. 기능의 숫자가 임계를 초과하면 소비자들이 효용이 저감돼요. 싫어해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아도 기능이 많아도. 이거는 처음 살 때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반복 구매 시점이 이르면 이미 내가 뭘 쓰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능이 많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나올 때는 이 제품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 기능도 있고 이 기능 그래요? 이 기능이 있어? 나는 이 기능 있는 걸로 사주세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 하실 때 에어 프린팅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선 없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런 프린터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서 원하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반복 구매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만일에 에어 프린팅 기능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는 다음엔 그 기능 있는 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저기 프린팅 속도가 더 빠른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능을 그다지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능 피로감이 처음에 초기 구매 시점에는 이만큼이 맥시마이즈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라면 점점 익숙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 연구가 실증 연구가 사실이라면 네. 핸드폰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실증 연구라기보다는 컨셉이죠. 쉽게 얘기하면 동일 제품 내에서 핸드폰이라는 제품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능 셋이 있다면 그 기능 셋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별화 전략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용자 편의성과 UI가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 편의성은 하이테크 제품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가치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사용자 편의성과 UI에 큰 가치를 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우스라든지 GUI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필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성 기업 DNA화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런 단순한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에 기반을 둔 그것으로 제품 차별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10개 법칙이 있고요. 자, 차별화 법칙들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심플리스트 어떻게 하면 그 단순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이거는 자, 차별화의 또 다른 요소로 비용 절감. 싼 게 차별화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차별화 요소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라는 게 살 때 비용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추가 뭐 서플먼트 그 보완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할 때 그런 비용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총 소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용 절감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처음에는 싼데 나중에 조금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도 한 차별화 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저감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 유형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의해서 이건 뭐 1차적이죠. 핵심적이죠. 자, 디자인에 의해서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차별화 수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퍼스트란 말이 있어요. 기존에 기술 개발 다 해놓고 마케팅 전략 수립 다 해놓고 자 이제 디자인 해봅시다 이러면 이거에 얽매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혁신적인 디자인이 안 돼요. 늘상 만드는 거 안에서 그렇게 되지. 그래서 디자인부터 먼저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 개발하고 마케팅 하자 뭐 이런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팟 아이리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 퍼스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품 개발 시 디자인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은 애플, 소니, 로지텍 등등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애플들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조나선 아이브가 그 디자인을 먼저 해서 이제 그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노트북, 삼성전자도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IDA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디자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힘을 쏟고 있어요. 디자인 어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게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불리거든요. IF, Red Dot, 그 다음에 IDEA. 그래서 여기 우리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님께서 지금 IDEA 수상하셨죠. 그죠?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역사와 전통, 유럽을 대표하는 시상이고요. 그리고 Red Dot 같은 경우 55년 제정, 지금 그 제정이 돼서 지속적인 혁신 업계 역량을 토대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EA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요. 자, 제품 외관이 소비자의 선택에 작용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심미적 가치, 상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체공학적 가치, 주의 집중, 범주화 등등의 이러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하이테크 제품 디자인을 그냥 이쁘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총체적인 제품 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단순히 이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쓸모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별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제 소비사슬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 제품 사용과 관련된 총체적 경험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보시면 소비자가 제품을 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품이 필요해 라고 해서 제품 뭘 살까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들이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구매 주문을 하겠죠. 오더를 하겠죠. 그 사이에서 있을 거고 배달을 하겠죠. 그죠? 딜리버리를 해서 설치를 하죠. 그죠? 설치를 혹은 뭐 가서 뭐 어떻게 뭐 조립을 하든 그다음 지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치를 하고요.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 실제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면서 도움을 얻고 교환, 반품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요. 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처분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요게 꼭 요 프로세스로만 진행되지는 않고 요 안에서 뭐 약간 스위칭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부분에서 니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보니 이 부분 너무너무 힘들어. 짜증나. 화나.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교환 반품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 구매 주문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움 부분이 헬프 부분이 정말 엉망이다. 이건 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엉망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컴팩 같은 경우 설치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설치 과정 비디오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비디오 보면서 이제 따라하는 거죠. 자, UPS 같은 경우는 배송 상태 확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트래킹 시스템을 보죠. 사람들이 배송 상태 내 제품 어디 오고 있냐 하도 따지거든요. UPS는 저런 부분에서 이제 니즈를 발견한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실제로 내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주문하고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한 모든 경험의 일련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니즈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좀 이전에 있는 어떤 아카데믹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 그 대처하시기 니즈를 발견하시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차별화를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가능하던 차별화 벡터를 추구를 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절한 가격 전략을 취하시라는 겁니다. 자, 차별화 프리미엄이 있으면 가격에 반영을 하세요. 무조건 싸게만 하지 마시고요. 자, 싸게 하면 어떻습니까? 싼 이미지가 됩니다. 자, 기술 리더 이미지는 나름 그래도 비싸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실제로 기능이 없어요. 근데 비싸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바로 안 사죠. 자, 그래서 가격 프리미엄, 이때는 가격 프리미엄을 반드시 포기하실 필요도 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지하는 차별화 축을 추구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를 중요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있던 컨조인트 분석이나 그런 소비자 수요 분석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행위나 선호 함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배우셨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지. 다음으로 이제 차별화를 위한 과도한 투자, 비용 소모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자, 차별화하겠다고 세계 최고 뭐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능적으로 확실한 차별화를 두려면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 차별화하겠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싸져요.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 리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컴퓨터예요. 당시로 치자면. 근데 가격이 정말 비쌌어요. 극심한 비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째. 부단한 시장 변화 점검이 필요하다. 한번 만들어 놨으니 차별화 충분히 됐겠지. 근데 시장에서는 그게 차별화 포인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차별화 벡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작 나는 차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차별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게 차별적인 좋은 기능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별화들을 쭉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인텔 CPU. CPU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차별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안에 뭐 인텔 CPU 이러고 보여줍니까? 인텔 CPU 어떻게 했나?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인텔은 다른 제품보다 확실하게 좋은 CPU를 제공합니다라는 것을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안에 CPU는 컴퓨터 안에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비자들, 그냥 캠페인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배우실 텐데 저 컴퓨터 사시면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가 어디 붙어 있어요? 제일 앞에 붙어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바깥에 저기 껍데기에 케이스에 그거 붙여놓고 막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어요. CPU 와가지고 탁 붙여놓고. 실제로 아니면 사도 뭐 어디 인텔 인사이드로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분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인그리디언트 브랜딩이라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차별화가 되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차별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다른 전략들하고 연결돼 있죠. 이거는 지금 제품 전략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가격 전략. 그 다음에 부단한 시간. 이건 시간 기반 전략. 이거는 뭔가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품 전략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어떤 틀이고요. 하이테크 제품이 제일 중요한 하나의 틀인 거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가격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아니면 시간 기반 전략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